한국 여성시의 공간에 대해서 고정희 천양이 김승희 시의 시를 중심으로 공간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여성시의 공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성시가 특히 공간에서 좀 제한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의 대표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고정희, 천양희, 김승희의 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고정희 시와 김승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징의 세계에서 공간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개인의 경험과 공간의 체험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공간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면서 개인의 삶에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공간에 내재하는 규정 그리고 왜곡된 인식이 어떻게 작용해서 작품에 드러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공간은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규정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여성은 헌신과 희생을 도맡는 특별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머니라든가 며느리라든가 아내 또는 엄마, 딸로 주로 사적인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나 사실 이 역할은 오히려 공적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적인 공간으로 치부되어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어머니라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어떤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의 코드에 맞추어진 가족 구성원의 그런 어떤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폄하되고 왜곡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차이라는 말을 통해서 상위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대성, 모순, 결핍, 상반성 등을 재론하면서 이 차이가 발 달린 또는 날개 달린의 의미로 상반되는 조정의 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차이는 사실 동물이라는 이유가 하나의 분할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더 나아가 이것이 파국적인 성격을 띠면서 파국적인 성격을 띠는 그 한에서만 반성적이기를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파국적 성격을 띈다는 것은 반성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고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사태이고 이 파국의 차이 바로 이것이야말로 환원 불가능하고 반항적인 어떤 바탕을 유기적 제한의 표면적인 균형 아래 계속 움직이고 있는 바탕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레즈는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들레즈는 큰과 작음의 의미 차이는 어떤 결정적인 체험들과 맞물려서 제한이거나 대립이거나 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전제하는 무엇이 그런 상황에 전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은 흔히 매우 많은 차이를 전제로 하게 되는데 단 하나만의 방향을 가진 공간에서는 이것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필연적으로 제한과 동등화의 가치를 지니면서 이것이 페미니즘이 내포하는 많은 차이는 긍정되는 것이며 그것이 동등화와 가치화가 앞으로 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들레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말할까요?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것은 이전의 사회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차별 없는 평등의 범주에 든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여성의 교육률은 이제 남성의 교육률을 넘어서서 학력 격차가 없다고 할 만큼 신장하였지만 여성의 성취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요원합니다. 더욱이 여성의 역할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은 숨기고 가족을 드러내며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공간 의식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부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공간이 억압과 통제의 장소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과거 시대보다는 확연히 다른 주체적인 시각과 존재의 의미를 누리고는 있으나 현실적 공간에서 여성의 공간은 아직도
공고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간을 통해서 자아를 구현하려고 하는 특징과 구속적 현상, 이것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런 현상은 아직도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며, 이에 자신의 구체적 의미를 공간에 의지하거나 저항하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성 시가 예민하고 첨예하게 평등에 가까운 의식으로 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시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이 공고한 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시인은 이러한 점을 어떻게 직시하고 자아를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희, 천양희, 김승희의 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천양희 시는 조금 개인적인 공간에 더 머물고 있어서 고정희와 김승희의 시를 대표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은 자기가 전달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말과 글을 사용하며 이때의 언어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이름, 사물 등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외에도 특정한 함의를 지니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융은 상징을 추상적 개념이나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상징은 어떤 뜻이나 의미를 품고 있는 현상이며 이를 인간의 문화나 다른 언어 형식이라고 다른 언어 형식이기도 합니다. 카시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상징적 동물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징학의 대가인 카시러는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상징적 존재라고 명명한 것이죠. 또 바슐라르는 경험적 인식론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네 가지 원소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 상상력이 현실과 비현실을 종합하는 행복한 공간의 내밀함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간의 문제가 특히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공간은 자아를 인식하게 하는 도구이자 의미가 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결국 생존의 욕구이며 자아가 이상을 펼치는 곳이며 세상과 만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드러낼 수 없는 시대를 거쳐온 여성에게 고착화되어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공간은 개인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면서 나타납니다. 개인의 공간의식은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 없이 넘나들면서 시에 등장합니다. 시는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명료한 의식을 끌어들인다고 하면서 상징은 사고작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바슐라르가 한 말이고요. 그만큼 시는 자신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알게 모르게 표현되는 영역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공간의 상징은 시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작가가 표현하는 상징은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들이 감수성과 정신을 지배하는 요소가 나타난 작용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공간의 의미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개인이 가진 역사적인 의식, 사회적, 문화적 맥락, 공간이 갖는 목적과 기능,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런 것까지 수용되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정희의 시의 공간을 저는 이제 천상 공간, 지상 공간, 회복 공간 또는 복귀 공간, 환원의 공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고정희는 폭넓은 공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상과 천상의 공간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을 규명하며 그 의미를 천착하기 위한 창작 활동을 하여서 여성 시사에서 그 선구적인 발자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희 시인의 상징 공간은 회복이자 복귀이며 본래 위치로의 평원입니다. 그는 고통이 없는 세계를 갈망하고 있고요.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헌신을 드디어 하느님을 낳은 영겁의 존재자로 예찬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사람의 본을 여성으로 보고 이를 주창하면서 인간의 영원한 자궁을 노래하는 그는 수천 년 내려오면서도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 어머니의 의식을 통해 그간 남성들의 횡포에 눌려 살면서 그에 대한 분풀이나 화풀이를 하지 않는 극명한 성인의 경지를 표현하여 그 위대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희가 그리는 공간은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고 숨김이 아니라 드러냄의 공간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주체적 인식은 여성성을 드러내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그런 장도한 흐름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페미니즘 연구에서 제인 프리드먼이 말한 바처럼 여성의 평등한 정치적 권리가 결여된 것에서부터 다양하게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고정희의 시의 공간은 그렇듯이 주의를 환기하면서 수많은 딸이며 아내이며 어머니인 여성의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 하나 먼저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희 시인의 북한강 기슭에서라는 시인데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두 눈에서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 등을 기대고 싶은 사람에게서 등을 기대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두 눈에서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루나무 잎새처럼 안타까이 손 흔드는 두 눈에서 북한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 읽어드릴게요. 북한강 기슭에서의 시에 고정희 시인은 소외자와 약자의 눈물을 역사와 주체인 북한강으로 치환하고 이를 유구하게 흐르는 존재로 표현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한강의 도저한 물줄 위에서 약자의 눈에 흐르는 눈물과 동격으로 강의 흐름을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북한강은 건너지 못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고 이 강을 많은 눈물이 흐르는 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즉 황혼역이면 두 눈에 흐르다가 강물로 모여 구만리 장천을 이루며 수심 깊은 물이 되어 별빛같이 흔들리게 하는 진한한 흐름입니다. 즉 북한강은 단절의 상징이며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소외자와 약자의 눈물은 생애를 적셔줄 가장 큰 강물로 북한강이 되어 흐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당신의 두 눈에도 있다는 인식에 도달합니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과 등을 기대지 못한 사람에게서 흐르는 두 줄기 눈물로 제시하는 북한강은 여전히 아픔을 치료하지 못한 채 흐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페미니즘의 선두에 서 있는 이 고정희 시인의 그 시, 또 말, 또 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저도 참 페미니즘의 이 선두에 서서 앞서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길이고 빛이다 라고 여성신문 창간 1주년에 붙여 이제는 우리가 밥이고 희망이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이고 살림이다 라고 목소리를 두드면서 여성운동에 시발을 띄웠으며 여성이 주체가 되고 빛이 되며 길이 되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벌써 200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상당히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여성운동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내세운 상징공간 중에서 아우슈비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우슈비츠는 인간성이 말살되고 죽음으로 몰린 이들의 공포와 혐오로 채워진 공간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아우슈비츠라는 말살의 현장으로 상징화하여 고단하고 신선한 삶을 헌신과 희생의 코드로 여성의 삶을 은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신과 희생이라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현대사회의 모순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고정희 시인의 공간은 우주적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공간은 축소되고 은폐되는 것이 대부분일 때 고정희 시인은 오히려 여성 공간을 확대하고 넓힐 뿐만 아니라 확고하게 다져놓는 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정희의 상징 공간은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본래 공간으로의 회복이며 가치의 인정이며 존재에 대한 숙고입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가장 대중적인 시가 있는데요.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동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가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네,
이 시는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건네는 말로 뿌리가 깊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다면야 밑동까지 잘리어도 새순이 돋는다는 선언입니다. 밑동이 잘리는 삶의 질곡을 견디어내고 새순이 돋는 자연현상으로 승화시키는 형태를 통하여 그는 강인한 생명력을 발견하고 노래합니다. 또한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경과 정면으로 부딪는 강한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의 정신은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그것은 정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절망으로 인해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화자는 어머니를 나직이 불러보기도 하는데 아래의 시에서 하느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어머니의 존재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명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숭고함의 극치인 하느님이라는 신적인 경지의 공간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폄훼되었으며 사적 공간으로 축소하여 천하게 취급받고 치부되던 모든 어머니의 행동을 지극히 추앙받아야 하는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즉 고정이가 그리는 여성의 공간은 우주적이며 신적인 이치와 근원적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땅의 사람들 8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나직이 불러본다 어머니. 진물은 외로움 돌아 누우며 새벽에 불러본다 어머니. 더운피 서늘하게 걸으시는 어머니. 달빛보다 무심한 어머니.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없을 때 북쪽 창문 열고 불러본다 어머니. 동트는 아침마다 불러본다 어머니. 아카시아 꽃잎 같은 어머니. 이승의 마지막 깃발인 어머니. 종말처럼 계력처럼 손잡는 어머니. 천지에 가득 달빛 흔들릴 때 황토 벌판 향해 불러본다 어머니. 이 세계의 불행을 덮치시는 어머니. 만고만건곤 강물인 어머니. 오 하느님을 낳으신 어머니. 네, 굉장히 강렬한 시입니다. 사실 여성들이 맞닥뜨렸던 공간은 인간의 근원적인 공간이면서 우주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이처럼 어떤 차이를 떠나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공간에서 태어나며 자신의 삶을 공간에서 마감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공간을 고향이라고 하는데 이 고향은 흔히 이상적 공간으로 제시되기도 하며 돌아가고 싶은 공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장소에 느끼는 애착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공간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정이는 장소에 대한 승화를 통해서 여성적 공간의 승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신을 탄생하게 하는 공적인 공간이며 이는 숭고하고 근원적입니다. 제가 이 고정희의 시를 연구하면서 사적 공간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여성들의 여러 공간들에 대해서 그것이 공적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부엌이라고 한다면 부엌이라는 공간이 전에는 여자들만 드나드는 공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202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공간을 드나드는 그런 어떤 공적 공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공간으로 이 여성들의 공간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생 공간은 그 자체로 공간이 의미하는 향토지리적 특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태어나면서 바로 공적인 공간으로 발전합니다. 그간 여성이 머무는 공간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문화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사적 공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공간으로 부엌이 있습니다.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부엌은 여성의 전유물이며 그곳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이 평가절하될 뿐 아니라 여성의 존재도 그만큼 폄훼되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으며
옷을 세탁하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현대에 이르러서야 오히려 공적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희는 여성주의 시를 강하게 표방하면서 여성의 권위 향상과 회복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적 화자를 내세워 여성의 문제를 직시하고 부각하며 본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체가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포기해야 한다고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말한 바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어머니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살해라는 말도 있듯이 어머니를 살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된 그런 어머니가 아닌 존재자 자신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인간,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그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머니라는 존재로부터의 독립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의 선언은 협상할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이 모든 것의 전면이 됩니다. 이렇게 겹치는 면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전면들, 사건들, 움직임과 그 밖의 잡다한 격변을 기꺼이 규명하며 또 가볍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는 언어와 문화와 육체를 떼어 설명하기보다 상호 의존적 관계에 두고 설명합니다. 이는 차이라고 하여도 결국 연합과 전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본질보다는 과정이며 과정으로서의 형이상학입니다. 또한 크리스테바는 여성주의 운동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전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권력과 언어에서 배제되었다고 해도 그는 환영적인 응집성이라고 부르면서 여성주의적 사고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사회로 이루어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정희의 시도 그러한 궁극적 조화와 회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즘에 30대, 20, 30대 그 남성들의 어떤 여성 혐오가 굉장히 지나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 여성들이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와 반목하고 사회에서 어떤 그 불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인 줄 아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이제 제 소견을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사실은 줄리아 크리스테바도 그렇고 고정희도 그렇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궁극적 조화와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반목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서로 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시 고정희 시인의 여자 해방 염원 반만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여, 마음이 어질기가 황하 같고 그 마음 넓기가 우주 천체 같고 그 깊음 높기가 천상천하 같은 어머니여, 사람의 본이 어디인고 하니 인간 세계 보는 어머니의 자궁이요, 그 품은 어떤 품이던가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인 세월, 홍수 같은 피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조석으로 이어지는 피눈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열 손가락 아바피 걸린 자녀 들쭉날쭉 오랑방탕 인지상정 거스르는 오만 불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문전 옥답 뼈 빠지게 일구시느라 밥인지 국인지 절절 끓는 모진 세월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두신 것 가진 것 다 탕진하는 오만방자 거드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밤이런가 낮이런가 시륵깜깜 절벽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 세월 인생 무상 희생 봉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늘이 높아 알리 땅이 깊어 알리. 네. 그럼 이제 이 시도 역시 어머니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머니의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체적인 삶에 반하여 어머니의 존재는 객체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정희는 어머니의 세계를 주체적이며 드넓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어질기는 황하라는 공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에 의해 폄하되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주체적인 위생을 회복하고 확립하며
화자는 어머니의 삶에 깊은 존경을 드러내면서 하해와 같은 어머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인간의 본연 세계인 공간으로 자궁이며 넓은 품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은 산 넘어 산이었으며 강 건너 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었고 수많은 오만불손과 거둔 것 다 탕진하는 폐악도 수용하는 전무후무한 존재로서의 것들이었습니다. 그간 여성을 폄하하고 마녀로 몰아세우던 중세시대의 많은 사상가들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이며 유교적인 폄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우르면서 시인은 어머니라는 여성적 존재의 숭고성을 확인합니다. 즉 여성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힘들게 모은 재산까지 탕진하는 가부장적 사회와 가족의 횡포를 견디고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하늘도 땅도 알 수 없는 깊이와 공간을 간직한 숭앙의 대상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공간에 편재한 이 숭엄한 존재를 높이 예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존재를 폄하하고 무시하며 행패를 부리는 행위의 주체는 다름 아닌 가장 가깝다는 가족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남편들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에 남편들이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제화되어 그 심각성을 제고하면서 각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일본의 문화가 유입되던 시절이 전쟁기였다라고 이제 보아지는데요. 임진왜란기 하고요.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두 시기로 대표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가부장제, 사무라이 정신이 이때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유입되면서 가부장제를 확고하게 굳혔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사실 일본은 가부장제 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탕하고 오만불손한 남편을 뒷감당하며 이를 품어내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성은 이를 불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겪어내고 가족과 가정을 지키며 승화시키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세월을 견디어온 존재의 인생 공간은 하늘이 높아도 알지 못하고 땅이 깊어도 알지 못한다고 서기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삶은 숭앙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알려진 페미니즘 시로 좀 많이 알려진 우리 동네 구자명 시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꼭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7달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 그래서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 중 든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집 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이제 고정희의 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흔히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리 동네 구자명 시를 참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고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이면서 7달 아기 엄마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여 버스에 오르자마자 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의 잠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흘러가지만 그는 사계절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처럼 절대 흔들림 없이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의 삶은
집 속에서 흔들리는 펜지꽃 아폼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자명시는 그냥 구자명시 개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바쳐던 한 식구의 안식으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고정희는 다양한 여성의 삶에 비추어 구자명시의 졸음이 가족의 치닫거리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만취한 남편, 시어머니의 약시중과 7달 아기 엄마 등 가사와 육아로 인한 시간까지 더하면 졸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고단함이 여성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비단 구자명씨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합니다. 따라서 구자명씨의 졸음은 그저 피곤하여 자는 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며 거부의 화살이라고 넌지시 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자명씨의 잠은 그 시대 여성들의 고단함을 대표하는 까닭입니다. 구자명씨가 등장하는 공간은 버스입니다. 버스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적 영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졸음은 지극히 사적이지만 그 상황은 본인의 문제로 인하여 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의 졸음은 나름 당당한 의미가 부여되어 충분히 가중된 공적 영역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효부이며 양처이며 현모인 관념 속의 자신을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여성의 일상을 대표하는 여성 전반의 문제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모양처, 이것이 사실 우리 아까 그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말에 따르면 현모양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독립해야 하고요. 현모양처를 살해해야 합니다. 흔히 어머니들은 남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작품도 하고 싶은데요. 너무 많아서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천양희의 시적 공간을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천양희 시인은 이제 언어의 언어적 유희를 굉장히 많이 살려 쓴 시인이라고 하겠는데요. 그의 그 상징 공간은 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고 자연 공간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물을 거꾸로 쓰면 룸이고 이런 글자 놀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언어 유희적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누가 바다에 대해 말하라 하면 나는 바닥부터 말하겠네 라고 언어 유희적 시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백과사전적 지식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울 데가 없어 울지 못하는 황새와 눈이 늘 젖어 있어 따로 울진 않는 낙타와 이렇게 말하면서 울다와 울 때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낙타와 울새, 황새, 그리고 호텔 펠리니아의 꽃 이런 어떤 그 백과사전적 지식을 나열하면서 자신의 그 자연적인 공간을 드러내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또 시는 구도의 정신을 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 시는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양희 시인의 뒤편이라는 시인데요. 성당의 종소리 끝없이 울려 퍼진다. 저 소리 뒤편에는 무수한 기도문이 박혀 있을 것이다. 백화점 마네킹 앞모습이 화려하다. 저 모습 뒤편에는 무수한 시침이 꽂혀 있을 것이다. 뒤편이 없다면 생의 곡선도 없을 것이다. 흔히 많이 회자되는 천양희 시인의 시입니다. 기도문과 마네킹 뒤편의 그 시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상징하고 있고 당일이거나 이루어지고 싶은 그런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드러내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시침처럼 사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구도적 공간, 이제 요런 시가 이제 구도적 공간을 추구하는 그런 시적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김승희 시인의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희 시인은 R이라는 공간인 원형의 달걀에 주목하여 시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R은 신화의 세계에서 비롯한 신적인 세계이면서 단절의 상징인 절벽의 공간입니다. 존재는 자신의 세계를 깨고 나오지 못한다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네, 달걀 둥그런 R의 형태에서
이 깨고 나오지 못하면 바로 죽음이죠. 그렇다고 깨고 나온다고 해서 또 그것이 삶이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 원형 공간이 달걀이 지나가야 하는 힘과 의료의 공간입니다. 또한 이를 견디는 것은 인고의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재생이자 죽음에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 보다 높은 자아를 획득하기 위해 버려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달걀 속의 생입니다. 우리는 꿈꾸지 삶을 위하여 좀 더 강해졌으면 하고 보다 견고한 집을 짓고 싶고 더욱 안전한 껍질을 원하네. 마치 몰락이 없이 차갑게 버티고 있는 벽처럼 진짜로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철교처럼 결코 폭파될 수 없는 어떤 희망을 구하지. 전혀 희망이 없이 그리고 또한 우린 알고 있어. 우주에 내버려진 하나의 달걀 과도같이 그대와 나는 어둠 속에 둥둥 떠있는 버림받은 허술한 알이라는 것을 수문이 열리면 제목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저녁 물결 속에 고요히 으깨지는 조그만 수포 그리고 꿈같은 고통 모든 달걀은 와삭와삭 깨어져 무참히 와해되고 말지만 그 안에 방이 하나 있어. 내 얼굴을 닮은 조그만 양초 하나가 고요히 빛을 뿌리며 타오르고 있지. 눈물과 함께 입술 연지로 환한 미소를 은은히 뿌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 시에서는 달걀의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달걀의 공간성이 어떤 동굴의 형태라고 본다면 이 달걀은 재생을 위한 죽음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고통과 어둠을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달걀의 상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달걀이 부화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있으며 곧 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성과 무생명성의 경계는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흔히 달걀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가능성을 가진 죽음과 재생의 공간이 달걀입니다. 온갖 고통을 인내해야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김승의 시에는 이처럼 원형 공간이 자주 등장하여 재생과 견딤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박이라고 하기도 하면서 결박으로 인하여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성숙한 의식까지 도달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다음 시에서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달걀 속의 생 두 번째 시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달걀 한 줄이 온순히 꽂혀있지.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난 그것들을 쉽게 먹을 순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나는 여태 부활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을까? 아, 얼마나 슬픈가. 차가운 냉장칸 맨 윗줄에서 달걀 껍질 속에 흰자위와 노른자위는 무슨 꿈들을 꾸고 있을까?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실에서 입원비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형제들처럼 흰자위와 노른자위도 무슨 그런 절망의 의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사계절 전천후 냉장고, 하얀 문을 조용히 열면 추운 달걀들의 속삭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엄마, 안아줘요. 따스한 품속에. 어미달게 안기지 못하고만 달걀들처럼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온 너희들처럼 나도 역시 여건이 분실된 사람.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지. 절망과 체념의 목소리. 네,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늘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보이는 그 흰 달걀을 이렇게 극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의 시는 억압과 절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달걀로 우회적인 설정을 하였습니다. 냉장고 속 달걀의 처지를 약자적 관점에서 표현하였습니다. 억압과 절망은 주변 공간에서도 손쉽게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것은 인간의 횡포로 인한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달걀의 입장에서 냉장고에 담겨있는 시간은 죽음과 같습니다. 죽음의 시간입니다. 또한 죽음의 시간을 견딘다고 하여도 그들이 부활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더 확실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마 달걀을 꺼내면서 바로 달걀 후라이를 하겠죠. 흔하고 평범한 풍경, 냉장고 속에 달걀을 포착하여 달걀의 생을 비추어 소외된 자들의 비극적인 아픔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달걀의 억압과 절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달걀은 온순하고 순결하고 하얀색을 갖고 있습니다. 죄 없이 냉장고에 담겨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 문을 연 화자는 달걀을 먹지 못합니다. 아니, 먹을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선언은 약자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엄마 안아줘요. 따스한 품속에. 달걀들의 외침을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특히 여성적 관점에서 그의 시공간의 확장을 보입니다. 아기가 있는 풍경이라는 시인데요. 기저귀가 연줄처럼 쳐져 있습니다. 흰빨래 나부끼는 곳은 어디든 반야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신비처럼 어둠이 없는 성결한 백야입니다. 거울의 문입니다. 영원히 실수하는 나의 마음을 세숫다에 담가놓고 요술 글자처럼 빨간 옷을 입은 나의 딸이 실로폰 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음악이 기포처럼 날아갑니다. 오선지처럼 빨랫줄이 깃을 텁니다. 네, 이 시에 나타나는 풍경이 여성성의 회복에 두드러지는 공간입니다. 가부장적 질서로 여성성은 주변화되고 비가시화되었지만 이 시에서 오히려 흰 빨래를 통해 환하게 드러나고 있고 공간을 묘사하는 시간은 빨래가 나부끼는 장소를 숭엄한 곳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로 치부되어 남성들을 외면하는 가사의 부분이라 여겨지는 빨래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즉, 기저귀가 있는 공간은 아기가 있는 풍경을 내포하면서 어린 생명의 환하고 신비스러운 공간이 극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흰 빨래는 성결의 상징이며 자신의 오점을 볼 수 있는 흰색은 거울의 기능을 하면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칼바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재는 자신의 공간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공간을 승화시키면서 자신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풍경을 줄리아 크레스테바는 아브덱시용을 통해 설명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화합과 협력의 시공간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네, 이제 아브젝시용이라는 말이 좀 이제 좀 생경하실 텐데요. 그 밑에 이제 그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공포의 권력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이질적 타자의 수용으로 해석되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면서 주체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주체를 분리시키는 대신에 반대로 주체에게 끊임없이 위험을 고백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배설물, 피, 정액, 토사물 등에서 분리되어 더 이상 전체의 일부가 아닌 대상과 마주칠 때 느끼는 고조된 공포나 수치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비천하게 여겨지는 다양한 것들이며 이는 원천적인 것으로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성적 페미니즘에 많이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는 이론인데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좀 어렵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불결한 것들을 제거해서 순수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무엇이 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분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아브젝시용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른 분이 참 자세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논의할 거리가 많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서 특히 여성적 관점에서 이 논의를 해볼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시에서도 그런 점이 등장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시는 생략을 하겠고요. 길어지니까 제가 또 에도시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도시계. 에도의 시계에 시간은 없다. 콩가루로 기도를 할까? 콩가루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콩가루가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 콩가루는 자기를 복원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콩가루가 복원될 수 있을까? 콩가루에게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 에도의 시계는 그런 기도를 한다. 가루가루 빠져 콩가루들은 날아가는데 콩가루는 콩가루 소식을 모르고 콩가루는 콩가루의 주소를 모르고 콩가루는 향수를 모르고 콩가루는 다만 바람 속의 근심으로 바람에 애도를 한다. 회오리를 타고 시시때때 에도의 시계는 꿈에서 거꾸로 나온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시죠? 에도를 위한 시계의 존재는 허무를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이 허무의 공간은 시간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는 시간을 무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데없이 콩가루가 등장합니다. 콩가루는 관습적으로 엉망이 된 상황을 의미하여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가 포착됩니다. 우리가 집안이 콩가루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콩가루라는 그 의미에 참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콩가루도 기도를 할까? 라면서 반복되는 질문은 콩가루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냅니다. 콩가루의 기도는 자기를 복원해달라고 하는 것일까? 추측하면서 복원이 불가능한 콩가루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콩가루가 복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정말 복원이 될까요? 여기서 한 사람의 죽음이 콩가루처럼 날아가는데 그의 기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하자는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아가 버린 콩가루는 콩가루의 소식을 모르는 채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루가 되어버린 존재는 그의 소식이나 주소나 향수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항변입니다. 다만 바람 속의 근심으로 바람에 애도를 할 뿐입니다. 그렇게 애도의 시계는 꿈에서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콩가루는 공간조차 갖지 못한 가루로 존재합니다. 가루가 날아갔다고 하여 그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애도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입니다. 김승희의 배꼽을 위한 연가 5번째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약 및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얻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그 대신 점자 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제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이와 그의 아버지 신봉사가 등장하는 것이 심청전인데 여기에서는 인당수에 빠질 수 없는 딸과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입니다. 크리스테반은 아버지의 법이 지배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머니의 몸은 부정하고 오염된 것으로 상징계의 분리 영역을 가로지르는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법이 지배하는 가부장적 상징계는 어머니의 자리를 주변화시키고 여성에게서 어머니의 몸을 배제하고 추방하려 합니다. 가부장직 사회에서 모성 및 여성은 안정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배제될 수 있는 에브젝트, 분리, 배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으로 가부장적 상징계는 딸을 효도라는 말로 미화시키고 여성에게 희생적 성정만을 가진 단일한 주체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몸이 배제된 상징계 안에 어머니는 자신의 육체가 질병을 앓으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상징계는 그것을 적합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모성이나 여성은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인당수에 빠지고자 하였던 심청의 숭고한 희생은 조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당시 가부장적 사회, 유교적 사회가 여성의 희생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성이 아주 지극한 여성도 물에 빠져 죽을 만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의 시에서 화자는 죽음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을 완강히 거부하고 대신 점자책을 사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가부장적 사회는 현시에서 가능한 것이 있는데도 여성의 몸을 희생하고 죽음과 맞바꾸어 눈을 뜨겠다는 엄청난 광기와 폭력과 공포를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장면이 극대화된 상징의 의미로 읽을 수 있지만 실상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희생은 폭력적이고 광기에 가까우며 공포스러운 당연의 경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승희는 따라서 살아서 시를 짓고 여기나마 책을 보겠다는 대단히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당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비천한 몸의 어머니를 거부하며 가부장적인 상징 질서를 무너뜨리고 능동적이고 의욕적이며 주체적인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여성들은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김승희는 인당수의 공간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부장적 질서의 공간을 제시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부정하며 강하게 위반하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태도와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실 거칠게 여성시의 공간에 대해서 세 사람의 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